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충남과 강원 지역 등 전국 곳곳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기온도 뚝 떨어져 출근 시간 빙판길 사고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낮부터는 다시 북극 한파가 찾아와 더욱 추워지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갑니다. 사실상 정치참여 의사를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이낙연 신당론과 삼총리 연대론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납니다. 당 통합 방안과 내년 총선 전략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 남녀가 사흘 만에 검거돼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장 복원은 50% 정도 진행됐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현행 10억 원인 기준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 서북부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해 사상자가 800명을 넘었습니다. 고원지대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그동안도 날씨가 무척 추웠지만 앞으로는 더 강한 북극 한파가 몰려옵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곤두박질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강 선착장 가장자리가 얼어붙고 밧줄에는 고드름이 맺혔습니다. 서울 최저기온은 영하 12.2도, 체감온도는 영하 18도에 육박했습니다. 이번 주 초반 전국을 얼렸던 북극 한파의 모습입니다. 사흘 만에 낮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며 반짝 주춤한 한파. 하지만 오늘부터는 더 센 한파가 몰려옵니다. 내륙에 눈을 뿌린 저기압의 뒤를 따라 강력한 북극발 한기가 한반도를 뒤덮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20일 낮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지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기온이 낮아 내린 눈이 그대로 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루 만에 낮 기온이 다시 영하권에 머물고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고 체감온도는 영하 21도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입니다. 강력한 2차 북극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최고 15cm가 넘는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서해안 눈은 금요일까지, 북극 한파는 주말까지 이어진 뒤 성탄절을 앞두고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밤사이에 계속 눈이 내리면서 충남과 강원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새벽 4시 기준 충남 아산과 청양, 예산, 당진, 서산 등과 강원 평창과 횡성, 북부 중부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천 옹진군과 서해 5도, 경북 울릉도, 독도 등 도서 지역에도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걸로 예측될 때 내려지는데 기상청은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상의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며 사실상 정계 입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지금껏 공직 생활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이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란 지적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제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특정 정당의 비대위 구성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면 길이 되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야권에서 추진하는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하지만 독소 조항이 들어간 악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장관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하고 결정하게 돼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졌다며 그런 악법은 국민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있는 만큼 그런 점이 국회 절차 내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여당 비대위원장으로 유력한 한 장관이 김 여사 구하기에 발벗고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권칠승 수석 대변인은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대원칙 앞에 총선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한 장관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논란을 몰카 공작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그렇게 우기면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이 사라지느냐며 국민 보기에 부끄럽지 않으냐고 반문했습니다. 비상대책위 체제 전환을 앞둔 국민의힘은 오늘 당 원로들로 구성된 상임고문단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장 인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이어갑니다. 윤재욱 당대표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 여의도 식당에서 오찬을 겸해 열리는 이번 회의에선 사실상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추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걸로 보입니다. 윤 권한대행은 지난 13일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 이후 중진 간담회와 의원총회, 당협위원장 연석회의를 잇따라 열고 비대위 구성과 위원장 인선에 관해 당내 중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를 전해드리는 민심을 읽다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좋을지 여당 지지층에 물었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거론한 비율이 2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49%로 절반에 가까웠습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 출범을 앞둔 집권여당 비상대책위원회를 누가 이끄는 게 좋을지 국민의힘 지지층에 물어봤습니다. 별도의 선택지를 제시하지 않고 조사한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5%로 가장 많이 거론됐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2%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없다 또는 잘 모르겠다고 답한 비율도 49%로 나타나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의 배경이 된 김기현 대표 사퇴와 친윤 핵심, 장제원 의원 불출마 등 인적 쇄신 노력에 대한 평가도 물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자 가운데 26%는 적절하다, 56%는 쇄신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정치 성향에 따라 온도차도 컸는데 보수층은 적절하다 45%, 부족하다 42%로 오차 범위 안에서 팽팽했습니다. 반면 진보층에선 부족하다는 응답이 70%를 넘었고 중도층에서도 성에 안 찬다는 답변이 60% 이상이었습니다. 연말 전국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에 대해선 전체 응답자 58%가 적절하다고 답했고 적절치 않다는 31%였습니다. 또 만약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지를 두고는 65대 24로 안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는 잘한다 31%, 잘못한다 61%로 한 달 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 결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추진 중인 신당의 부정적 의견이 50%,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선 80%를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낙연 신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70%에 가까웠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YTN 정기 여론조사에서 이른바 이낙연 신당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36%는 긍정적으로, 50%는 부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좁혀보면 부정적 반응이 84%까지 치솟았고 호남 지역에서도 70%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69%가 긍정적으로 답했는데 야당 분열에 따른 반사 이익을 기대하는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직 여야가 협상 중이고 민주당 내에서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는 내년 총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도 물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각각 투표하는
과거의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답변이 37%,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으로 지적된 위성정당은 막아야 한다는 답변은 43%였습니다. 오차 범위 밖의 차이이긴 하지만 어느 한쪽이 우세하다 보긴 어려운 결과입니다. 다만 지지정당이 만든 위성정당에 그래도 표를 줄 거란 응답이 63%였고 아예 투표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29%에 그쳤습니다. 12월 넷째 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27%, 민주당 34%, 무당층 37%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총선 때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는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격차는 지난달 조사 때보다는 다소 줄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이른바 이낙연 신당론과 김부겸 정세균 두 전직 총리를 포함한 3총리 연대론이 당내 갈등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납니다. 이 대표는 이번 비공개 회동에서 당 운영 방향과 통합 방안에 대한 김 전 총리의 조언을 듣고 내년 총선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김 전 총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영화 시사회에서 이 대표에게 이낙연 전 대표를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큰 폭의 행보를 당부했는데 오늘 만남에선 어떤 대화가 오갈지 주목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수사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민주당 의원들 수사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총선 전국과 맞물려서 폭발력이 상당한 만큼 먼저 탄탄한 증거관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송영길 전 대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이례적으로 자세한 사유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혐의가 일부 소명된다는 점을 전제로 두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송 전 대표 구속 필요성을 주장하며 내세웠던 핵심 쟁점들이 상당 부분 인정된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전직 당 대표였던 만큼 다툼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을 거라며 수사 정당성이 인정된 거라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돈봉투 수사는 먼지떨이식이라는 야권의 비판을 뚫고 송 전 대표를 정점으로 하는 공여자에서 이제는 수수자로 본격적인 임학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다만 8개월째 이어져 온 수사가 앞으로는 총선 국면과 맞물린다는 점은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수수 의심 의원들을 본격적으로 소환하기 전 증거관계를 탄탄히 다지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정근 녹취록에 이름이 거론돼 이미 강제 수사를 진행한 이성만, 임종성, 허종식 의원도 이번 주 서둘러 불러 조사하기보다는 구속한 송 전 대표를 상대로 수수 의원 명단을 집중적으로 교차 검증하며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이 전직 보좌관 박용수 씨와 강내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윤관석 의원에 이어 송 전 대표까지 연달아 구속 판단을 내리면서 송 전 대표를 포함한 관련자의 태도 변화 등 조사 상황에 따라 최대 현역 의원 20명까지 줄 소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20명 정도의 현역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가 곧장 이어질 것이냐, 이어진다면 그러면 지금 또 공천 문제하고 또 직결되어 있는 문제고. 구속 다음 날 송 전 대표를 구치소에서 곧장 부르지 않고 숨을 고른 검찰은 조만간 강도 높은 추가 수사를 개시할 계획입니다. 이후 수수자로 의심하는 의원들 소환 조사까지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공언해온 터라 민주당과의 긴장 관계도 갈수록 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건데 2심 재판부는 당시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 절차에 관여한 건
위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법무부는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 징계를 내렸습니다.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과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검찰총장에 대하여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하였습니다. 추 전 장관과 대립각을 세우던 윤 대통령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재작년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인정된 징계 사유들에 대해선 면직 이상 징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즉각 항소했고 2년여 만에 이루어진 항소심 선고에선 결과가 정반대로 뒤집혔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법적으로 징계 청구권자는 직접 징계 절차에 관여할 수 없는데 추 전 장관이 심의기일을 변경하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아울러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일부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들이 전부 참여해 징계를 의결한 것도 위법하다고 봤습니다. 사실상 모든 절차가 위법했던 만큼 윤 대통령의 징계 사유가 적절했는지는 별도로 살피지 않고 징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 측은 재판부가 윤 대통령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다행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치권과 권력이 결탁한 이에 부주의하게 속은 또 일부 언론이 과신한 결과 만들어진 그런 사건이었다는 저희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권이 바뀐 뒤 법무부가 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결과라고 야권이 비판하는 건 사법질서 모욕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국회를 찾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번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다며 판결문을 확인해 절차에 따르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사안에서 저는 제가 관련된 부분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보고받거나 결정에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면 3년 전 직접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전 장관은 법무부와 한 장관을 겨냥해 재판쇼를 잘한다며 영화처럼 패소할 결심을 연출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동생 부부의 미술 작품을 구매하면서 시장 가격보다 훨씬 많은 돈을 지불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4년 남동생 부부의 미술 작품 9점을 시장 가격보다 비싼 1억 원을 주고 구매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족 사이라도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증여하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는 만큼 미술 작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 측은 작품 보증서상 가격에 맞게 구매를 했고 부모님을 대신 봉양하는 동생에 대한 미안한 마음 때문에 구매를 결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는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에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던 10대 남녀 2명이 범행한 지 사흘 만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지인이 돈을 주겠다고 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버스에서 두 남녀가 차례로 내립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하고 달아났던 10대입니다. 범행 사흘 만에 경기도 수원에 있는 각자의 주거지에서 체포됐습니다. 문화재 훼손이란 거 전혀 몰랐나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사과할 생각 없나요? 잠시만요. 범행 동기가 어떻게 되시죠? 잘못이란 거 전혀 몰랐어요? 이들은 지난 주말 새벽 경복궁 영추문과 고궁박물관 주변 담벼락에 스프레이를 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영상을 공유하는 사이트 주소와 영화 공짜라는 글자를 썼는데 서울경찰청 담장에서도 같은 낙서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중간에는 인증사진을 찍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직후 이들이 택시를 탑승한 사실을 확인했고 신원을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해왔습니다. 이들은 연인 관계로 해당 낙서를 쓰면 돈을 주겠다는 지인 제안을 받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영상 불법 공유 사이트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포함해 자세한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이튿날 비슷한 장소에 낙서했다가 자수한 또 다른 남성은 가수를 좋아하는 마음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전형적인 모방 범죄라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현행법은 문화재를 손상하거나 훔치는 걸 포함해 효용을 해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정형 하한선이 정해진 만큼 문화재 손상을 무거운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서울경찰청 담장에 남긴 낙서에 대해선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낙서를 넘어 국가문화재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로 보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경복궁 담벼락을 복원하기 위한 작업이 나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문화재청은 영추문 주변과 박물관 쪽문 주변 복구가 50% 정도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영하권의 날씨에 장비 사용과 화학약품 사용이 원활하지 않지만 스프레이의 흔적은 많이 옅어졌다면서 남은 예상 기간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식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요건의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경제 수장이 바뀌는 시기와 맞물리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주식 양도세 기준 완화 가능성을 단번에 일축했습니다. 현재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그런 얘기를 듣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주말 사이 분위기는 또 달라졌습니다. 여기에 후임으로 지명된 최상목 후보자가 대주주 요건 완화를 시사하며 시장의 기대감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자산 간의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내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양도소득세하고는 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는 현행 10억 원인 대주주 기준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기도 한 데다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만 되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매도 행렬로 시장 불안이 이어졌다는 게 추진 배경입니다. 연말이 되면 전부 이탈 현상이 생겨서 주식시장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은 개인 투자자, 개미 투자자들에게 아주 치명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먼저 올해 폐장일을 기준으로 늦어도 이 거래일 전인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여야가 대주주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지난해 합의한 만큼 야당의 반발도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까지 강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로 줄어든 세수 도대체 어떻게 메꾸려고 합니까? 주식 양도세 완화 여부를 두고 조만간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나올 전망인 가운데 산타랠리를 기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강진이 발생해 8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한밤중에 고원지대에서 지진이 난 데다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갑자기 건물이 요동치자 식당 손님들이 젓가락을 내팽개치고 우르르 뛰쳐나갑니다. 중국 간수성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한 건 자정 무렵. 한밤중에 닥친 강진에 대피와 구조가 더뎠습니다. 我们这儿水的话就是咣啷啷咣啷蹲探着，那个场也都下来了，坡的话就那个墙也都倒了。 해발 2,000m 고원지대 영하 15도 안팎의 한파까지 겹쳐 인명피해를 키웠습니다. 주택과 수도, 전기, 도로 등 기반 시설도 상당 부분 파손됐습니다. 消防救援队伍1500余人，部队官兵1000余人，公安干警1500余人赶赴灾区。 속옷 차림으로 탈출한 사람들은 감히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밤새 추위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하는 중국 학생들도 잠긴 현관문을 부수고 운동장으로 대피했습니다. 교과서나 공책을 뜯어 모닥불을 피운 뒤 노래를 부르며 추위를 녹였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와 구호에 최선을 다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간수성에선 300여 차례 여진이 잇따랐고 2,000km 떨어진 신장에서도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미국에 경고 메시지를 낸 데 대해 북한의 도발적인 언동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과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의 적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며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어 공약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에서 한미일 관계가 더 중요해졌고 올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훨씬 강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일 관계를 잘 관리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한미일 관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일 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면서 북한이 원하는 긴장에 말려들지 않고 차분하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 소집, 대북 제재 같은 것들이 사실상은 매우 강력하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힘들게 러시아에 가서 힘든 기술이라도 하나라도 얻어오려고 하는 것이고.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었던 이들도 이르면 내년부터 현역 입대 대상이 됩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 하루아침에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지자 난감하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는 지난 2019년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가 아닌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목발뼈와 발 허리뼈의 각도가 16도 이상인 이른바 평발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척추 측만증 이런 걸 치료하다 보니까 제가 평발이 심하다는 걸 알고 그때 깔창이나 이런 거를 좀 교정기로 맞췄거든요. 그런데 전문직 취업을 준비하면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입대를 미루고 있었던 이 씨에게 최근 날벼락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국방부가 현역 입대 판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평발 기준이 기존 16도에서 30도로 바뀐 겁니다. 4급 판정을 받고 5년 안에 복무를 하지 않으면 신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규정상 내년에 재검을 받아야 하는 이 씨는 현역 판정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복무를 끝내고 사회 진출해서 그 일을 하는 일관성이 잠깐 끊어진다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하루아침에 달라진 기준 완화에 군 복무를 앞둔 청년들 표정은 난감합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현역으로 입대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계획했던 일들에 차질이 생겼다고 토로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키 174cm에 몸무게 120kg인 사람도, 십자인대 손상으로 재건 수술을 한 차례 받은 사람도 모두 현역 입대 대상입니다.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병력 자원을 보충하기 위한 조치라고는 하지만 그저 머릿수만 늘리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건강 상태나 여러 개인 사정 등에 대해서 해소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국가의 임의 판단에 군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국방부는 바뀐 기준을 적용해도 군 복무에는 지장이 없을 거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개정안이 입법 예고 기간을 마치고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바뀐 병역 판정 기준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엔 다 길이 아니었다며 사실상 정계 입문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또 지금껏 공직 생활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란 지적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나혜인 기자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차 국회를 찾은 한동훈 장관은 집권 여당 새 사령탑을 맡을 거냐는 질문에 아직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하는 당 안팎의 논리는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특히 세상 모든 길이 처음부터 길은 아니었다며 당의 위기 극복을 정치 신인이 해낼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을 일축했습니다.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살일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인들의 걱정을 기우로 치부하며 사실상 정계 입문을 선언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지금껏 공직 생활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며 비대위원장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 노릇만 할 거란 관측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공직 생활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 장관이 스스로 던진 사실상의 정치권 출사표에 여당 안팎에선 비대위원장 추대는 시간 문제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당내 일부 이견이 있지만 총선 역할론에 관한 분명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이제 명분 쌓기만 남았다는 해석이 적잖습니다. 국민적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자산, 보석이면 지금 당장 써야 되고 그렇지 않는 상황이라면 그걸 아꼈다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윤재옥 권한대행이 전당대회 수준의 의견 수렴을 강조하며 당 원로들이 모인 상임고문단 회의까지 소집한 것도 절차적 잡음을 줄이려는 보관으로 풀이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발표됐을 때 왜 우리의 의견은 듣지 않느냐는 불만이 가급적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여당 비대위원장 지명은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막판 변수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맞물려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개각 시점이 주목됩니다. YTN 나힌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자 민주당은 여당이 용산에 직할부대로 전락하겠다는 거라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까지 밀어붙이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릴 태세인데 여당과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기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 한동훈 추대론이 힘을 받자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아바타론을 전면에 내세우며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실의 지령을 받아 한 장관을 모셔오려는 게 한심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당을 자중질환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를 모셔와 용산의 직할부대로 전락하겠다니 국민의힘은 최소한의 폐알도 없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실제 비대위원장이 된다면 국민의힘은 동시에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게 될 거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 철저히 굴종하는 여당에 국민은 기대를 저버릴 거란 취지입니다. 중도층이 보기에 저 사람은 정말 권력에 맞서서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볼 만한 그런 수사를 한다거나 발언을 한다거나 한 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제1야당이 권력에 맞서 싸우겠다며 오는 28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 처리도 벼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수사 때도 김 여사의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 공세를 펴려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결국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특검을 발족해서 그렇게 비사실 공표를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총선용으로 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요. 한동훈 장관 역시 특검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는 없어야 하지만 정의당이 특검 추천과 결정 권한을 갖고 있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는 독소 조항까지 담겼다며 악법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국민들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국회 절차 내에서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도 했는데 여당의 반대 여론전을 당부할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려는 분위기입니다. 그 사이 한 장관이 집권 여당의 새 사령탑에 오른다면 한 장관을 압박하는 첫 카드로 활용하려는 전략도 읽힙니다. YTN 박견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처리 시한을 넘긴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추가 협상 시한인 오늘은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 양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 간 2+2 비공개 회담을 갖고 657조 원 가운데 쟁점이 되는 56조 9천억 원의 사용처 등을 놓고 막판 조율에 들어갑니다. 오늘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합니다. 여야는 LH 쇄신 방안과 부동산 PF 대출 부실 문제 등에 대한 박 후보자의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야당은 박 후보자가 LH 사장에서 퇴임한 이후 회사를 세워서 LH의 연구 용역 사업을 수주했다는 의혹과 아파트 다운 계약서 작성 의혹 등도 따져 묻겠다는 계획입니다. 임기 만료를 한 달 앞둔 김진우 공수처장의 후임이 될 차기 처장 후보군을 정하기 위해서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진행합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4차 회의를 열고 후보 8명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추천할 최종 2명을 누구로 확정할지 협의할 계획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김하성 선수에게 공갈 혐의로 고소당한 후배 야구 선수 임혜동 씨가 오늘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오후 2시 임 씨를 소환 조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를 하고 달아난 10대 2명이 사흘 만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어제 저녁 7시 10분쯤 용의자 17살 A군을 경기 수원시의 자택에서 체포했고 10여 분 뒤 공범 16살 B양도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를 타고 이동한 사실을 파악하고 승하차 기록을 확보하는 등 동선을 추적한 끝에 범행 사흘 만에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지인으로부터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범행 동기와 배후 여부 등을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 수사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경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들은 정당한 수임 활동이었다고 맞서 있는데 오는 22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 여부가 가려질 전망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검찰이 고검장 출신 임정혁 변호사와 경찰 총경 출신 곽정기 변호사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지난주 잇따라 피의자 신분 조사를 벌인 데 이어 지체 없이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겁니다. 검경 전관 출신인 이들은 각각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씨 변호를 맡았습니다. 곽 변호사는 지난해 6월 정 씨로부터 사건 수임료 7억 원 외에 현금 5천만 원을 따로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변호사는 지난 6월 검찰로 넘어온 정 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1억 원을 개인 계좌로 받은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정상적인 변호사 선임비가 아니라 수사 관련 공무원에게 청탁해주는 대가 등으로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현행 변호사법은 실제 수사 무마 시도와 관계없이 변호사가 판사나 검사, 수사기관 공무원을 만나거나 이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바울 씨에게 접근한 부동산업자 이모 씨가 임 변호사와 곽 변호사를 소개해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업자 이 씨 역시 수사무마 청탁 대가로 정 씨에게 13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반면 두 사람은 세금 신고까지 마친 정식 변호사 비용으로 어떤 청탁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선임 신고서를 내지 않은 임 변호사는 호화 변호인단 선임을 우려한 정 씨 요청에 따른 거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오는 22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면 실제 수사 무마를 시도했는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어제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 20억 원을 가로챈 4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모두 119명을 상대로 투자금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300일 동안 매일 투자금의 1%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금의 3배를 보장하겠다고 속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인천시 출연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 전현직 직원들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지난달 인천테크노파크로부터 전현직 직원 3명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무용품비를 개인적인 물품 구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8건을 적발했습니다.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업체와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 처리 영업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섬유를 보관하는 서울시내 한 집화장입니다. 이른 새벽 트럭 한 대가 물건을 가득 싣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양주의 한 소각장. 경기도 특사경이 소각장 앞에 쌓인 폐섬유를 적발했습니다. 폐섬유를 재활용해 고형 연료를 만들겠다고 신고해놓고 소각업체에 그대로 넘긴 겁니다. 이번이 처음이라고 주장하는 업체. 이게 언제부터 이걸 가져오신 거예요? 바로 네? 하지만 CCTV 확인 결과 모두 12차례에 걸쳐 폐섬유 110톤을 소각업체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밭에 폐기물 불법 매립이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굴착기를 동원해 땅을 파자 검게 변색된 흙이 3, 4m 깊이까지 이어집니다. 이곳에 매립된 폐기물은 351톤. 의류 폐수 처리 원인을 저렴하게 처리해주겠다며 농지 2곳에 불법 매립하다 덜미를 잡혔습니다. 불법으로 매립하기는 이유가 뭐였어요? 원인이 없어서. 경기도 특사경은 폐기물 관련법을 위반한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하림그룹이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을 인수할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가 훨씬 큰 H&M 인수로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건데 인수자금 마련과 경영 능력을 증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홍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원그룹과 2파전을 벌였던 하림그룹이 국내 1위 해운사 H&M의 새 주인으로 등극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본입찰에서 6조 4천억 원대 가격을 써낸 것으로 알려진 하림그룹과 JKL 컨소시엄이 H&M 주식 57.9% 매각을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겁니다. H&M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주식 매매 계약과 기업 결합 심사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인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하림그룹이 국내 1위 벌크선사 페노션에 이어 세계 8위 컨테이너사인 H&M까지 인수하게 되면 초대형 국적선사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재계 순위도 27위에서 13위권으로 뛰어오릅니다. 닭고기 브랜드로 알려진 자산규모 17조 하림그룹이 25조 8천억 원 자산규모의 H&M을 인수해 고래를 삼킨 새우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규모가 더 큰 기업을 인수하며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이른바 승자의 저주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조 단위의 인수 대금을 마련해야 하는 데다 경기 침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수요 부진 등으로 최근 해운업 불황이 이어지면서 당분간 하락세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재무적, 경영적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내 외부에 증명해서 한간의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M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우선 장기적, 안정적인 투자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증명을 해야 할 것이고요. 하림그룹은 입장문에서 페노션과의 시너지를 통해 컨테이너, 벌크, 특수선의 포트폴리오로 글로벌 해운 시장의 불황을 이겨나갈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과거 현대상선이었던 H&M은 지난 2016년 회사채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해 경영권이 산업은행 등으로 넘어갔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물동량이 급증해 지난해 10조 원에 달하는 영업이익을 올리자 올해 산업은행 등은 공적 자금 회수를 위해 매각 작업을 벌여왔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수도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할 GTX-A가 최고 속도를 내며 본격적인 시범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속구보다 빠른 속도로 달린 GTX-A는 19분 걸린다던 수서에서 동탄 구간을 17분여 만에 주파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직접 타면서 취재했습니다. 고속철급 지하철 GTX-A가 폭풍 실주를 준비 중입니다. 저는 현재 시범 운행 중인 GTX-A에 타고 있습니다. 정부가 평소 버스로 79분 걸리는 수서 동탄 구간을 이 GTX를 타면은 19분 만에 연결할 수 있다고 공언했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저희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분 49초) 걸렸습니다. 정부 발표보다 오히려 1분 이상 빨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강속구 속도는 미국 메이저리그 투수 아롤디스 체프먼이 기록한 시속 170km. 대용량 견인 전동기를 장착한 덕분에 GTX-A는 그보다 더 빠른 시속 180km 이상의 속도로 달리며 시범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기존 전동차보다 속도가 2배 정도 빠른 180km로 운행됨에도 불구하고 떨림과 진동, 소음 등이 적어서 안정감이 높아 차량 성능과 주행 성능이 탁월하게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차량 앞쪽으로 살짝 돌출된 뒤 옆으로 열리는 미닫이문인 플러그인 도어를 채택한 덕분에 소음이 적고 외부 공기가 잘 차단되는 게 특징. 8량의 객차마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됐습니다. 지하철보다 속도가 2배 빨라도 흔들림이 덜해 승차감이 좋았고 좌석 분리대가 있어 안락합니다. GTX의 출입문이 KTX랑 SRT와는 다르게 폭이 조금 넓어서 이제 승객들이 승하차할 때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고, 보통 전동차보다 저희 GTX 차량 좌석이 한 자리씩 늘어나 있고 좌석이 조금 폭이 넓습니다. GTX-A 수서에서 동탄 구간은 내년 3월 말 개통되고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 구간은 내년 하반기에, 서울역에서 수서 구간은 내후년 개통될 전망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와 6년간 1억 1,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478억 원에 계약한 이정후가 금이 환영했습니다.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이정후는 구단이 투자한 만큼 좋은 플레이로 보답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개인 훈련을 시작했다고 말한 이정후는 새해 1월 중순 출국 전까지 개인 훈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대한체육회가 내년 파리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단의 제도약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고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기 위한 해병대 캠프를 열었는데요. 현장의 열기만큼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복을 입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포항 호미곶에서 일출을 기다리며 오륜기를 만듭니다. 함께 고함도 지르며 내년 파리올림픽에서의 선전을 다짐합니다. 좋은 전기 받아서 좋은 해병대 캠프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부상 조심해서 파리올림픽에서 이제 대한민국 국기가 가장 높은 곳에서 애국가가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해병대를 상징하는 훈련도 받습니다. 유도 국가대표 김하연, 대한민국의 끝! 올림픽에 임하는 마음가짐 큰 소리로 발사! 김하연 화이팅! 화이팅! 배에서 탈출하는 이함 훈련, 소형 고무보트를 타고 이동하는 IBS 체험도 실시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마련한 원팀 코리아 캠프. 내년 파리올림픽을 앞두고 선수들의 정신력을 강화하고 팀 리더십을 키우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재덕과 구본길, 황선우와 우상혁을 비롯해 올림픽 유망 종목인 양궁과 펜싱, 수영과 육상 등 15개 종목에서 선수와 임직원 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훈련이라고 하기보다는 다가오는 파리 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선발전 준비를 무적해병의 정신으로 일단 준비를 하고
파리올림픽도 해병대에서 좋은 기를 받아서 또 저희 여자양궁에 10연패가 또 걸려 있는데 최초로 또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캠프가 시작하기 전부터 체육계 안팎에서 논란도 뜨겁습니다. 이미 스스로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대표가 된 선수들이 군대에서 정신력을 키운다는 게 시대착오적이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게 핵심입니다. 해병대 캠프는 오늘 수료식으로 2박 3일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그동안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졌지만 오늘 낮부터 또다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날이 더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6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2도가량 높은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거의 오르지 못하고 영하 5도에 머무르겠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은 서울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추위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울은 눈이 모두 그친 상태지만 충청 이남 지방은 여전히 눈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서해안을 중심으로 다소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까지 제주도 산간과 전북 서해안에 최고 30cm 이상, 충남 서해안과 전남 북서부에도 2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오겠습니다. 빙판길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서울 기온 영하 6도, 춘천 영하 5.1도, 대전은 영하 2.7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7에서 9도가량 크게 낮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영하 5도, 대전 영하 3도, 광주는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서해안에 내리는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고요. 매서운 한파는 성탄 연휴를 앞두고 점차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